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느 박사님이시냐면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 최진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행권에서 근무하시고 계세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은행 파산 쇼크 때문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같이 네. 질문 부분 들어가 봐야겠네요. 예. 네네. 작가님, 책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한 번 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 하시는지,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예, 저는 증권사에서 그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이코노미스트로 근무를 했고요. 그런 경력을 살려서 이제 은행권에서 현재 경제를 분석하고 아무래도 경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제 경제의 가격 변화를 볼 수 있는 뭐 금리라든지 환율 이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투자를 하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고객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이제 쓰시게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께서 지식의 깊이가 이렇게 깊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얕은 지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얕으신 분들이 뭐 지식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이제 직업이 다른 이제 일이시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겠는데 좀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개론서 같은 쉬운 책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고객들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 투자 전문가분들도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스스로 같이 또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바로 질문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메인은 일단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예.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네. 네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예.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된다라고 딱히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투자는 저는 늘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이제 살아가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은요, 크게 봤을 때 뭐 4가지 시장 정도가 있죠. 금융시장에서 4가지 카테고리가 나누는데요.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가상자산이라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들 가운데서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거나 또는 환율이 변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직접 털어가거나 더 불려주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무인도에서 움막 짓고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어떤 주거 공간에 사실 텐데 그 주거 공간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임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직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부동산 가격들도 하나의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보이면서 변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를 너무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우리의 일상과 같은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최근 파산했었잖아요. 예. 이것이 국내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국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일단 가장 큰 건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다 좌우지우지했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먼저 파산한 이후부터 배경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요,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예금을 받는다는 것은 부채예요. 언젠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요. 이제 그것을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그 돈을 불립니다. 그래야지 자기 그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줬을 때 이제 그 마진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채권 같은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었는데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정말 무섭게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고,
그래서 그 실리콘뱅크 같은 이제 그런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너무 손실을 본 거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안한 그런 투자자들이 바로 또 이제 돈을 빼가기 시작을 했죠. 예금도 인출을 해갖고요. 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 과거에는요 이런 은행에 대한 불안정한 뉴스들이 항상 금요일날 많이 나왔어요. 아, 금요일이요? 예, 금요일날 나오게 되면요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 당국도 또 이제 금융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날 나오거나 토요일날 나오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안 좋은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자기 자금 예금 빼가는 거는 정말 쉬운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성까지 기술이 발전이 가져온 어떤 이제 신속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격에 더 크게 반영이 되면서 실리콘뱅크가 파산을 한 거고요. 금융시장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행 위기라는 건요. 터졌을 때는 항상 거의 100% 시스템 리스크로 발현이 됐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1년만 놓고 보게 되면요. 서브프라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 은행이 약 한 20개 정도가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파산한 은행의 전체 총자산 규모가 약 한 3,700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미국 은행 지금 2개가 파산했죠. 그런데 그 규모가 약 한 3,200억 달러입니다. 20개 은행이 파산한 자산 규모가 3,700억 달러였는데 올해 2개 파산했는데 3,200억 달러.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리스키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연준이 이제 더 이상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것에다가 채권 시장은 이미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언제 금리 인하 한다고 그랬냐.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너희들의 금리 인하,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그런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방금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주식 투자자들은요 예. 요즘 연준의 입만 보고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도대체 해야 될까? 예.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많이 출렁대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은행 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지금 이번에 이 은행 위기하고 2008년도 금융 위기하고는 또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은 위기 자체 닮은 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때도 은행이 힘들었고요. 지금도 은행이 힘듭니다. 똑같이 은행이라는 하는 곳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시겠지만은 은행에서 그 고객들의 신용 등급을 나누는 하나의 이제 그레이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파산을 한 거는 뭐냐면요. 은행이 힘든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차주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막 하락을 하면서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 위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굴리는 그런 과정에서 2008년이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의 이제 문제였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부채의 문제에서 이제 서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편인데 어쨌든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은행이 위험하네. 2008년도에 은행 위험했을 때 정말 힘들었지라고 하는 그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대등한 그런 위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경제 상황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 시점을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초보 투자자들의 그 투자에 앞서서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들, 우리가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질문에서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을 위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투자 시점이라는 거는요, 사실 정확하게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고, 뭐 불안한 뉴스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놓고 볼 때, 만약에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경제 괜찮아지는 것 같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 들어갈 때 과연 그것이 맞는 타이밍이었을까?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공포가 굉장히 지배적인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 건 맞지만 그래도 주가 지수라든지 금리가 너무 비정상적이야. 난 그래서 저런 거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샀을 때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의 영역은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장에서 느낀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답은요. 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업을 두고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답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 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요. 내가 어떠한 지표들을 봐서 이렇게 좋아지면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충분히 많이 겪어보신 분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표예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타이밍을 잰다기보다는 소액 정도 있잖아요. 이 소액 정도를 가지고 직접 일단 시장에 빨리 뛰어 들어가 봐라. 내 돈을 넣고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봐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넣어놓은 어떤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뭐 주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떠한 요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체득하는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을 때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랑은요,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전 극단적으로 약간 좀 재수없게 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유튜브니까. 예, 아는 만큼 저는 들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똑같은 코멘트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야,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예. 투자의 공부가 정말 중요한데 네.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하고 예.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는 공부가 필수이죠. 예.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겨서요. 예. 최근에 한국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런 버핏도 아직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요, 기술적으로는 보통 한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때를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경기 침체는 지금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경기가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해 본다면 저는 이제 그 핵심은 이제 지금 뭐 작년에 레고랜드에서 이미 1단계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부동산 PF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PF들이 지금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한국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겪었던 그런 저축은행 사태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굉장히 큰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기관이 넘어지는 것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은행 위기가 한국의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PF들이 털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체력이 약한 그 저축은행이라든지 브릿지론을 대출하고 있는 여전사들이라든지 그런 데가 먼저 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 크래시가 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저희 같은 이제 시장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그 개별 리스크들은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예. 박사님만의 투자에서 절대 원칙, 투자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투자 전문가인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여기 유튜브입니다. 예. 네, 제재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약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경험적으로 만나봤던 분들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좀 특징이 보여요. 첫 번째는 일단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은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을 제가 보게 되면요, 일단은 굉장히 분석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시장을 막 바라보는 그런 분석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했을 때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죠. 그리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이 딱 들고 판단이 들면은 과감하게 딱 질 수 있는 배포, 네, 깡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천성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결단력이 좀 부족해요. 저는 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로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이게 업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막 큰 돈을 벌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투자를 정말 잘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 건 당연하겠고 그에 맞는 실력을 키우는 것도 당연하시겠지만은 그것을 실행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깡은 사실 뭐 제가 이걸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늘려야 될지 이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깡을 안 갖고 태어나서 그래서 배포가 크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조금 부럽기도 한데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귀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분석력이 좋아야 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또 세 네. 번째 배포 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깡이 이제 배포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냐? 내 돈이 들어가면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 돈에 감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면 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희망으로만 돌리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여기에 플러스 욕심까지 들어가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줄줄줄 계속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시작할 때 딱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정확히 투자할 때 시작하고 네. 또 이제 빠질 때 아유 손실이다 아니다 하을 때는 또 과감히 나오는 그런 결단력 그리고 깡이 있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원칙을 좀 세워놓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잃어도 내 생활에 크게 힘들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내가 이 돈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나는 미련 없이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사전에 정해놓고 들어가셔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환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그 플랜 B, C를 짜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투자하시는데 원칙 없이 그냥 투자 바로 그냥 뛰어들어 막 시작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목표나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하면 예.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예. 드려봤어요. 네. 네, 박사님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쉬어가기 질문으로 그 게스트분들한테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려요.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요?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예. 네, 성향을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저는 앞에 질문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깡이 강한 편은 아니라서요. 이른바 몰빵 투자 같은 거 잘 못합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그래도 공부하고 써먹을 수 있는 전 자산 배분을 조금 하는 편인데요. 좋습니다. 예. 이 자산 배분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과거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 역사 한 70년 이상 되는 그런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요. 보통 주식 6, 채권 4, 6대4 비율이 가장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사전적으로 그렇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후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엠피리컬라는 이런 분석을 해봤을 때 6대4가 가장 우월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건데 작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높이면서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다 깨졌죠. 네, 그때는 사실 뭐 인버스 ETF 같은 걸 사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제가 최근 한 10년치 데이터 가지고 그 최근에 회사에서 일 때문에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월간 수익률을 한 그 10년치를 조사를 하게 되면 관측치 한 120개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다 깨진 게 관측치가 한 3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120개 중에 3개 정도면은 1%? 2% 정도밖에 안 되는, 2%도 안 되는 거죠. 10년 중에 3개. 그렇죠. 네. 10년이니까 개월수로 치면은 120개월 중에 3개의 개월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1%라고 하는 우리가 통계적인 그 분포에서 얘기한다면 그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여기에 작년에 해당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금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투자에 발을 들어놓으시는 그런 초심자분들은 작년의 기억만 보시게 되면요 잘못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아 금리 오르고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면 주식 채권 다 빠지는구나, 무조건 현금이 최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나타났던 2022년 현상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그 특이했던 현상이 정상으로 조금 정상 궤도로 다시 선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식 채권을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6대4로 가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저의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분산 투자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식사, 채권사, 그리고 대체 투자 2, 이 정도로 이렇게 4, 4, 2 정도로 배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러 은행위기들이 많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은행위기가 지금 리스크 자체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건 많은데 아직까지 그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어쨌든 금리의 상단을 막고 있을 거고요. 중장기적인 시계로는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채권도 괜찮은 환경이고요. 만약에 이 금리가 인하되는 그 시점이 점점점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높잖아요. 금리 자체가 높을 때는 그 금리 높은 고금리에서 발생하는 캐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채를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조금 내려갈 거다라는 이제 자본 차익을 좀 얻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장기채를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냐 장기냐 또는 이제 IG, 그러니까 그 우리가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 등급 채권이라는 것을 편입시키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선택의 문제 정도만 남아있지, 채권 같은 경우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괜찮은 그런 자산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또 해주셨는데, 예. 그렇죠. 자산 배분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죠. 네. 사실 제가 다음 질문에도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네. 답을 같이 해주신 것 같아. 주식 6 채권 4 조통 비율로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고금리 현상 때문에 이 그 채권이 같이 깨져서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무너져서 요즘은 더 안전하게 축구 442처럼 네. 주식사, 채권사, 그리고 대체자산이 이런 식으로 구성해도 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작가님, 이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투자할 때 안전을 위해서 자산 배분을 꼭 하라고 저희는 항상 권유를 합니다. 네. 이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서두에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는 투자를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고 보다는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요, 투자에 대한 이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막 깨졌다가 금리가 주가 지수가 엄청 깨졌다가 막 반등하는 그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 경제가 잘 나가면서 코스피가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3,000피해 시대로 접어들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투자로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지 않는 다른 업권에 있는 저희 지인들, 그런 분들이 했던 대화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야, 너 무슨 종목 가지고 몇 배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주가를 얘기하는데 몇 퍼센트도 아니고 몇 배를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지금 오버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나는 이 돈을 통해서 2배, 3배 벌겠다라고 그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버리면요, 자산 배분은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몰빵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빵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한 또는 그 특정 자산군에 대한 공부가 훨씬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투자 환경이라는 것에서 여기다가 시간을 100% 쓰실 수 없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 분들일 겁니다. 저처럼 이제 그냥 이런 금융권에서 업을 두고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투자를 일상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2배, 3배 먹고자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변동성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익률, 시장이 조금 깨질 때 덜 깨지고 올라갈 때 조금 덜 먹더라도 우리가 이 변동성이라 하는 것을 조금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자산을 우상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방법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거죠.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 그 박사님이 혹시 저희 그 채널 성향을 잘 모를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희는 그 중장년층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한 뭐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투자는 절대 권유하지 않고요. 예. 안전하게 그 또 이제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ETF 종목들, 네.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것들, 네. 저희는 전부 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투자를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ETF에 대한 질문지는 갖고 오진 않았는데 네. 혹시 그래도 그 전문가시니까 좀 제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여쭤볼까 하는데 네. 혹시 ETF도 그 투자를 하시고 계신가요? 아, 저요? 네네. 예, 과거에 했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데요. 지금 안 하시고 예. 계시고 이 ETF 투자 그 ETF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TF는요, 그 ETF가 사실은 ETF가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주가지수보다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종목을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ETF는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가 실시간으로 쉽고 일단 빠르게 주가 지수를 이제 추종을 하면서 내가 투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ETF를 담고 있는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EMP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이분은 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네. 책의 제목이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죠. 네. 혹시 책 제목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출판사에 지어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 변동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요. 경기 변동의 이론과 실제. 예. 그렇게 쓰면은 아무도 안 볼 거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들어와서 네. 저희 출판사에서 아주 제목을 섹시하게 지어주셨죠. 네. 부의 흐름은 섹시하게. 반복된다.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썸네일이라고 영상이 앞에 그 제목 말 그대로 어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네. 지어야만 이렇게 그 많이들 보세요. 네. 저희 채널은 그걸 좀 많이 잘 못하기는 하는데 네. 그게 책도 똑같네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 책 이야기 같이 해볼까 네. 합니다. 저희 목차대로 제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1장에 경기 변동을 모르면 부의 질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담겨 있나요?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에는 뉴스에서 침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 변동,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몇 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보시게 되면요. 그 몇 년 전 뉴스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정말 좋았을 때도 어느 순간은 천정을 찍고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기라는 것이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있지만 장기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게 경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요. 이렇게 변동이 되는 그 과정에서 각각의 국면이 있는데요. 그 국면들마다 조금 경험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자산들이 관찰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요 자료 중에서 이제 책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 투자 시계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이제 제가 화무 11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꽃도 계속 빨갛지 않은 것처럼 자산도 분명히 피고 지는 계절이 있다라는 건데요. 요 시계도에서 Y축은 이제 경제의 성장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X축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즉 물가의 강하고 낮음, 인플레이션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국면에 따라서 네 가지의 국면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그러니까 즉 회복부터 그리고 오버히트, 스태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돌아가는 이 국면에 따라서 각각의 우수한 자산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국면대로 우리가 모든 그 자산 가격들이 누구나 봤을 때 딱 가시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요. 2021년 1월이니까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2021년이 코로나로부터 막 회복이 되어가는 회복 초창기 단계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때서부터 최근까지였던 2023년 3월까지를 놓고 본다면 이 시계도를 정말 잘 따라갔던 그런 움직임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투자 시계도의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2021년 1월부터 요 초록색에 있는 요 국면이 쭉쭉쭉쭉 우상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다시 쭉쭉쭉쭉 돌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코스피의 고점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코스피 고점이 네, 최근에. 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 아닌가요? 그렇죠. 21년 금리 말. 인상 21년 말 정도 아니었고요. 네. 21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간 한 6월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때 국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식이 가장 우위인 그런 국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2년 3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 폭등을 했죠. 물론 이제 전쟁 때문에 그 전쟁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어차피 그 시기는 경기 투자의 시기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커머디티가 조금 강세인 그런 국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작년에 22년 이제 9월 달에 미국 물가가 9%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는 굉장히 빠르게 꺼졌고요. 그러면서 이 시계도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죠. 이런 상황은 이제 거의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고요. 이때는 주식 채권 다 안 좋습니다. 오직 현금만이 강자인 그런 국면이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현금인 달러가 가장 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 11월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나서 22년 3월을 놓고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려고 하는, 즉 리플레이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막 반등을 하려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요 국면에서 가장 그 수익률적으로 우수한 자산은요, 경험적으로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뭐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액 자산가들이 채권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고요. 금융사들도 보시게 되면은 채권에 대한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산이라는 것들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큰 사이클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기조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만 각각의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그걸 알 수 있고요. 주식이 좋은 국면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 국면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살지 어떤 종목을 살지는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려야 하는 제일 큰 밑그림이다라고 이렇게 경기 변동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밑그림입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계속 인터뷰 컨텐츠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증권사분들, 애널리스트분들도 만나뵐 건데 다 채권에 대해서만 최근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서 그런 거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이 장에서는 경기 순환, 그러니까 경기 변동은 자본주의의 달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요거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사실 그 장이 제일 어려워요. 그 책에서 교과서를 풀어서 써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스킵하고 읽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쨌든 경기 변동의 원인이 그런 책의 내용에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동을 일으키면서 경기라는 것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과거의 농경시대 사회에서는 달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대신 이제 경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겪으면서 가을이 오게 되면 이제 곧 겨울이 올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의 흐름이 이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경기가 화랑일 때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죠.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집 같은 거 살 때는 또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금리를 내가 고정금리로 받아야 될지, 대출하는데 고정금리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변동금리를 받아야 될지, 이런 모든 의사결정이 이런 경기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읽을 줄 모르는, 그냥 속된 말로 까막눈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성인이라면, 성인도 아니고요, 이제 어린이들도 요즘 막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것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기가 어떻게 변동을 하고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힘을 좀 키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세 번째 장에서는 물가와 중앙은행의 비밀, 알고 나면 쉽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즘 그 중앙은행,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지금 금통위에 계속 바라보고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금리 동결을 너무 일찍 해줘서 참 좋더라고요.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네, 그런데,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목차에선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쉽지는 않고요. 물가와 중앙은행은 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늘 어려운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경제학 책 한 번 정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경기, 금리, 물가는 동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돈의 사용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것이 늘 동행하진 않아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서 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네. 물가와 중앙은행의 관계는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의 별명은 뭐냐면요, 어느 국가든지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중앙은행은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물가 안정을 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예. 네네. 그런데 물가 안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경제가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때려잡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막 이제 한참 이제 경기가 힘들었다가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려는 2020년 한 5월 정도, 그때 미국의 물가는 이미 5%가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의 물가 안정 목표는 2%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초저금리 유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예,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예. 물론 그 다 중앙은행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파월 의장이 물가 일시적이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황에서 굳이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를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급성보다는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우선순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요, 인플레이션 파이터이긴 하지만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따라잡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 목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 부양이 목표였던 거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안정이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이 항상 발표하고 있는 그런 기준금리, 금통이나 또는 연준의 FOMC 때 발표할 때 그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 중앙은행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중앙은행은 어쨌든 우리의 경제를 원만하게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가 그 중에 물가 안정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개인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상당히 많이 최근에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됐거든요. 네. 파월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나오고 그 사람의 입을 열고 뭐라고 말을 할 때마다 네. 주식이 엄청나게 출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 이 사람 입만 보고 살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자리가 진짜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은행도 붕괴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것도 중앙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나와서 아침 방송에서 바로 진화를 할 정도면 좀 네.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최근에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정말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는 금리와 환율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자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담겨 있나요? 보통 이제 앞서 금통이나 이제 통화정책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금리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변합니다. 금리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뭘까라고 놓고 보시면은 아마 환율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그 나라의 화폐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만약에 지금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달러를 가지고 예금을 하는 게 원화를 가지고 원화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리가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그 국가에서 쓰는 통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차이가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요,
이자율 평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는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를 변동하는,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결정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이론이 항상 100%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벌어질 때는요, 그 금리 차익만큼 돈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돼요. 즉 제도적으로 돈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 유로화 이런 이제 선진국들의 통화들은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요, 외환시장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들은 금리 차이가 환율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설명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 원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비중은요,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서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 간에 금리 차이가 막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금리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그 효과는 굉장히 적어요.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은 나라들 있죠. 브라질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브라질 헤알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헤알화가 강세화가 되죠. 그러니까 즉 헤알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 장기적으로 환율 추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쭉 우상향했습니다. 헤알화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금리 차익이라는 것은, 금리 차이로 결정되는 그런 환율 변동은 선진국 간에서 잘 적용이 되는 얘기고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그런 환율에서는 금리 차이가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방금 금리 이야기해 주셨는데, 브라질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제가 최근에 이거 그 금리가 하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예. 다른 나라들을 검색해 봤어요. 예. 네이버에서 그냥 기준금리 치면 네. 전 세계 금리 쫙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프로고 뭐 어디는 캐나다는 몇 프로인데, 와, 한국하고 미국은 올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브라질이 12%인가 13% 됐었고, 맞습니다. 아르헨티나는 75%인데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100%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예. 와, 100%면 이건 거의 아예 그냥 대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나라들은 보통 물가도 한 70-80% 가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렇겠죠. 예. 물가도 같이 올라갔겠죠. 네. 진짜 서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꽤 있다는 거. 네. 저 이거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네. 21세기 이후에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 어떤 이야기 담겨 있나요? 이 장에서는요, 그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갔나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 메커니즘은요, 우리가 이제 한 국가별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전 세계 글로벌에서 지구촌의 공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재래식 공장 같은 거죠. 우리가 전통 제조업을 통하는 그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조업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게 되면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공장에다가 원자재를 열심히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원유라든지 철광석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겠고요. 이 중국이라는 공장 하나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씩 또 소부품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죠.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에다가 OEM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크면서 중국의 공장을 잘 이용해서 한국도 함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은요, 대부분 선진국으로 가서 팔렸고요. 그렇게 되면 선진국 사람들은 돈을 중국에다 지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돈을 벌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시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채권 샀습니다. 그러면서 상품의 흐름은 이머징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자본의 흐름은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흘러가는 어떤 환류 시스템이 2000년대에 갖춰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잘 가동이 되던 때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서브프라임 위기 터지기 직전이었던 2007년도, 8년도까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국 경제도 굉장히 고성장하면서 함께 커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지구촌의 밸류체인이잖아요. 이 밸류체인 자체가 많이 깨졌죠. 완전히 무너졌죠. 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이라 하는 국가가 이제는 더 이상 재래식 공장을 가동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돈을 벌 만큼 벌고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미국하고 대등한 수준에서 우리도 이제 기술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도약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국방까지 세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중국이 그동안 한 길게 놓고 본다면 한 20년 정도 역할을 해왔던 그런 공장이 점점 축소가 되고 지금은 중국이라는 공장이 거의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공장이 어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글로벌 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베트남 인도 투자 이야기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시죠. 예. 탈중국화 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6장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두셨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궁금한데 이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굉장히 민감하고 지금 전쟁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기도 하시지만 언제 끝나고 굉장히 기다리고 지루해하고 계십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그 엉망이 됐던 이 물류나 이런 것들이 더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과 전망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일단은 직접적인 영향 자체는 지금 1년 이상 전쟁을 끌면서 많이 좀 소멸이 됐어요. 분명히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는 유가가 이제 130불까지 가면서 막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사라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그 러시아의 금융자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동결을 시켰잖아요. 금융 제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뭐 러시아 전장에서 이걸 도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기는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은 범죄 조직들이 어느 나라의 그 계좌를 많이 갖고 있나요? 아, 북한이나 러시아에 많이 갖고 있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위스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때려 죽일 놈들도 스위스의 계좌를 갖고 있고요. 맞아요. 그 때려 죽일 놈들 돈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그만큼 아무도 당사자가 아니면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강한 그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다고 갑자기 자산을 동결시켜 버린다든지 빼간다든지 그런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었겠어요, 그게.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네네네. 내 돈도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그렇지.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저는 약간의 금이 간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배경을 지금 하나의 트리거로 해서 중국 위안화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결제되는 그런 무역 비중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달러보다 위안화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 세계 글로벌리 볼 때는 아직까지 위안화 결제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참 이제 밑이긴 한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깨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떠한 나중에 우리가 한 10년 이상 지나고 왔을 때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하나의 이제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 이후에 그 아까도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궁금한 사슬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에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안보 품목 정말 이제 지정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2000년대만 하더라도 어떤 제품이든지 가장 인건비가 싼 비용이 싼 데서 생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런 사이에서 한국은 분명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그 경제 노출도와 익스포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공급망의 재편을 두고 한국이 약간 미국으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한국 편에 쓸 거야, 중국 편에 쓸 거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한 정책의 이슈들이 많이 지금 금융시장에 많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들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바라보시는 거랑 저 같은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받아보는 것은 초점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미국 반도체법 때문에 최근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손해를 많이 볼 거라고. 예. 방금 안보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 조항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반도체를 공급할 때, 국방이나 이런데, 안보에 관련된 데부터 먼저 공급하라. 네.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이게 전쟁의 여파이겠죠. 네. 네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 7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변해가는 큰 그림을 인식하자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 책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자료 이제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재밌는 차트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잘 편집해서 넣겠습니다. 예, 저 U자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저 차트는 뭐냐면요. 저 차트의 이제 Y축, 그러니까 세로축은요.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요 X축 같은 경우는 1인당 GNI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국가들의 소득 그룹별로 월드뱅크에서 이제 소득 그룹을 나누거든요. 걔네들 데이터를 쫙 뿌리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U자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역U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제조업을 통한 성장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못 사는 가장 최저소득 국가에서는요. 공장 지어주고 열심히 재래식 공장 하나만 잘 돌려도 그것이 분명히 1인당 소득으로 연결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못 사는 국가에서 소득이 점점점 늘어가다가 나중에 최상위 고득국,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최상위 소득국에 나타나게 되면요,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들어요. 오히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조업 성장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의 성장, 국민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국민 소득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단계에 넘어가서는 제조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패턴은요, 과거에 한국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지금 앞으로 인도나 베트남이 가야 할 그럴 길과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1인당 소득 같은 경우는 OECD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죠. 최상위 소득 국가예요. 그런데 이 최상위 소득 국가 안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들은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5% 내외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가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은 대부분 다 제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건 제조업을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자동차, 반도체, 선박 같은 이러한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소문이 나 있는,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조금 더 1인당 소득이 올라가고 선진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조업이 수축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서비스업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업이 고도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어디서 지갑을 여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또 새로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시면서 이 한국 경제가 큰 그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보다 좀 글로벌리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실 가장 소득이 높은 최상위 소득국에서는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상하기가 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나가본 국가들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 과거에 봤던 패턴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업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제 발전을 해왔던 그런 국가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 길을 한국이 걸어왔고요, 중국도 걸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도, 베트남 같은 그런 국가들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다면 인도나 베트남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큰 아마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방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선례를 들어서 이 발전하는 플랜을 짤 수가 있는데, 네. 최상위 선진국들은 이제 그게 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기도 하겠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에 참고할게요. 8장에는 경제학 금융시장으로 나아가기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또 들려있나요? 1장부터 사실 7장까지는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경제학 교과서를 한번 리뷰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8장 같은 경우는 이 전통 경제학에서는요, 사실 투자라고 하는 이 투자론이 굉장히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
정통 경제에서는 사실 화폐 시장하고 실물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내 자본을 투하를 시켜서 수익률을 거둬오는 그런 재무론적인 관점은 아니거든요. 이 경제학이 재무론까지 지금 확장이 되면서 된지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금융시장으로 근데 많이 넘어갔죠. 이 금융시장 넘어간 경제학자들이 가장 꽃을 피웠던 때가 아마 9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블랙숄즈 모형을 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LTCM이라고 하는 그런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LTCM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연간 뭐 한 30%, 40%, 막 50%막 그렇게까지 벌면서 엄청난 그 금융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었는데 97년도 그 동아시아를 강타했던 IMF와 함께 이분들도 다 파산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어쨌든 금융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통 경제학자들 중에서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은 이제 누구나 이제 상식 책에서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케인즈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고요. 또 이제 오늘날 이제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데이비드 리카르도, 비교무역 가설로 유명한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그런 두 명의 경제학자 정도가 큰 돈을 벌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재밌는 건 또 그 분들이 경제학자로 유명해지기 이전에 이미 그 분들은 큰 돈을 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깡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돈을 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에서 얘기했었죠. 이렇게 맨날 시장 바라보고 데이터만 쳐다보고 분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돈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투이션, 그런 데서 받아내는 그런 인투이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배포를 가지고 탁 실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전 금융시장에서 이론이 100% 항상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들려는 말이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실전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금융시장의 이제 정통 경제학은 어느 정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요. 어쨌든 금융시장이라는 것도요,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큰 축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우리가 사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항상 시장이 이론하고 입각을 해봤을 때 이론에서 순간적으로 이틀려 나가는 그런 순간적으로 이론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짧을 때는 며칠 때도 있고요. 더 짧을 때는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요.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갑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론하고 현실에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까? 언젠가는 종착점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거의 다 다다랐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종착점은 분명히 오긴 옵니다. 네. 그런데 항상 경기하고 물가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언론들에서 나오는 헤드라인과 뉴스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은, 또는 이제 금융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저성장 고금리 시대, 우리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게, 저성장이라고 한 단어와 고금리라고 한 단어는 원래가 서로 어울려 다닐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울리지 않게 두 개가 붙어 다니고 있죠. 언젠가는 저성장에 맞는 저금리 시대로 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는 반대로 고금리에 어울리는 고성장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다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 시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걸 좀 세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금리에 맞는 성장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채권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아,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고 성장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언젠가 저성장에 어울리는 저금리 시대로 다시 회귀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기 채권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8장에서 말씀드린 경제학, 금융시장으로 나아가다 이 타이틀에서는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보시기보다는 이론을 알고 현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투자 기회를 더 그만큼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지금 이 말씀 공감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론하고 이 투자의 세계하고는요 절대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론대로 돌아가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이게 주식시장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돈을 벌 수 없는 거. 예측이라는 것도 물론 그 데이터대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 금융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네. 동기부여 자기계발 관점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경제 전문가가 되셨는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이루어왔던 그 살아온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전문가라고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박사님이신데. 사실 네네. 이 전문가가 될수록 의문이 점점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사실 내가 전문가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긴 하거든요. 그만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것을 좀 더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스스로 겸손해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전문 영역에 있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은행권에서 일하셨잖아요. 예. 그럼 혹시 그 은행권에서 일하시면 어떤 것들 보통 전공을 하시나요? 일단은 그 은행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경제 경영, 상경 계열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워낙 금융의 디지털화 이런 것 때문에 IT를 전공하시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은행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AI가 점점점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신입 행원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의무적으로 막 뭐 코딩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라고 하는 이제 그리고 또 AI를 어떻게 잘 불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다면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원래 은행권이라면 대부분 경제에 전공하신 분들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은행권조차에서도 완전 그 전혀 다른 다양한 분야들의 인력도 필요로 하고 그런 기술들도 많이 그 은행권에서 흡수를 해서 더 이제 일을 한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 지금 은행권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와, 책까지 또 쓰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지금 그 투잡을 이렇게 갑자기 또 하게 되신 건지, 책은 얼마나 준비를 하셨어요? 이게 책은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은행에서 일반적인 은행원들하고는 조금은 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은행원들이 하면요, 은행원들이 정말 팔방미인들이 많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신도 하셔야 되고, 영업도 많이 해요. 영업도 하셔야 되고, 하실 게 참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은행원들이 하시는 그런 대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왔던 일의 거의 대다수는 경제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진분들이나 고객분들에게 시장 동향을 브리핑하고 전달드리고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한 10년 이제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썼던 이런 보고서들이 그냥 다 공중분해돼서 사라지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하나의 좀 집합체로 남기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금융 채널이 예전에는 TV를 봐야만 알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것만 해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엄청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박사님들의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분석들이 한 번 듣고 그다음 한 번 또 날아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깝죠. 내가 열심히 그 시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것들을 많이 책으로 엮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들게 됐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취지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재테크 채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 보시게 되면 정말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들어도 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저건 좀 논리에 비하기 심하다. 물론 답은 그분들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맞을 수가 있는데 너무 논리에 비하기 심하다라든지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 가정을 몰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분의 의견은 개재는 물론 그분의 자유입니다만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이제 주장을 보고 내가 몰빵을 투자했을 때 그 과연 책임을 그때 그놈 시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할 건지, 그걸 받아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저런 건 내 의견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는 거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 거고, 이런 거를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결국에는 오래 축적된 그런 교과서라든지 지식의 힘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정말 그냥 기초에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내려온 그런 기초 이론에 집각해서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런 재테크 채널들을 좀 접하신다면 아무래도 똑같은 정보를 듣더라도 거기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인터뷰 채널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말씀 때문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시작할 때 기초나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잘 쌓아 나가야 되는데 요즘 그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똑같은 정보를 전달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그로 끌어서 완전 좀 이렇게 오버슈팅? 이렇게 오버해서 굉장히 어그로 끌게 해서 좀 자극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차분하고 이렇게 좀 올바른 정보를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루즈할 수 있잖아요.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채널이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랄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딱 그 평균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는 걸로 알려드리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수많은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이제 그 접하면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수 있는지,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힘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디어에 정말 중요한 요소죠. 네네. 오늘 저희 이제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박사님에게 투자란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 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발 다가서면 두 걸음 멀어지는 백지영 씨 노래였나요? 아마 드라마 주제 같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투자의 영역에서 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이 투자라는 영역을 정복을 하고 싶지만 한 발 다가갈수록 계속 두 걸음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저에게는 늘 미지의 영역이고요. 끊임없이 탐험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제가 발견하는 조그만 빛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투자를 이제 겸손의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 최진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